안녕하세요. 바누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또 강의 영상을 이제 업로드 할 건데요. 오늘 할 이야기는 요즘 뭐 그런 질문이 많아요. 카톡으로도 많이 오고, 뭐 회원분들도 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 보면 이제 사드 학제 지금 끝난 거냐? 끝났냐? 이거는 지금이 아니고 사드 학제가 딱 처음에 붉어진 게 올해였단 말이에요. 그럼 올해였으면 이제 붉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6개월, 주가는 6개월 선행한다. 그러면은 주가가 사드 학제 부분이 막 붉어진 거는 사실 뭐 몇 달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막 사드를 진짜 4월달에 이제 가져다 놓기 전부터 이미 뭐 6호는 줄어들고 있었고, 화장품 섹터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뭐 2015년도에 대장주였으니까 그 섹터가 이제 2015년도 주도주였으니까 그 주도주가 무너지면서 이제 이 사드 악재가 붉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갖다 붙이기라는 거예요. 악재는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드 악재가 붉어졌으면 4월 달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돼요. 사드 악재가 끝났냐? 이걸 어디서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되냐면 4월 달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어야 된다. 이제 4월 달에 사드 먼저 배치 들어가고 뭐고 하면서 중국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롯데 쥐어 패고 뭐 여기저기 뭐 관세 두들기고 뭐 하면서 이제 중국에서 경제적으로 압박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는 악재가 이제 나왔으니까 해소가 되겠구나. 그럼 이제 투자해야 될 시기라고 항상. 악재는 최고의 기회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드 악재가 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사드 악재 풀렸다 뭐 다 좋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에서 언론에서 또 들면 이제 조정을 받아야 될 시기인 거예요. 지금 이제 화장품은 화장품 섹터는 바닥에서 소형주들은 100%씩 올라온 종목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100%씩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대형주 같은 경우 이제 뭐 30%에서 40%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에요. 화장품 섹터는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그럼 한번 눌리고 가야지. 어디까지 눌리냐? 지금 자리에서 상승한 이 30%에 40%의 한 절반은 이제 가져다 이제 빠진다고. 항상 그 절반의 기법이라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그리고 100% 올라간 종목은 당연히 절반은 그냥 또 되돌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얘네가 이제 움직였네? 그럼 조정 구간에 진입을 해야 되겠다. 근데 화장품 섹터는 고평가가 심하다. PBR이 전부 5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대형주가 전부 5 이상이에요. 뭐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화장품 대형주는 뭐예요?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한국콜마.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되는 종목이죠. 그리고 LG생활건강. 그런 종목들이 LG생활건강은 PBR이 8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 다 5 이상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화장품을 지금 기업 가치의 5배를 팔아야 되는데 중국으로 그게 과연 중국 수요로 그게 과연 메워질 수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실적은 이제 뭐 박살은 났는데 이 실적이 이제 돌아선다 그래도 이 고평가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이제 주도주로 부상은 못합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바이오가 지금 굉장히 비싸요. 제가 바이오하고 제약이 좀 넘어가니까 이걸 담아볼까 하고 눌림목을 공략해볼까 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55,000원 미만 구간에 진입해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걸 다시 분석해보니까 얘도 뭐 PBR이 10이고 무슨 뭐 바이오 섹터들은 너무 심각합니다. 고평가가.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들을 진입을 해도 얘네들을 진입할 게 아니고 그 중에 이제 조금 평가가 낮은 종목들이 있어요. PBR 측면에서 가치가 이제 뭐 PBR 한 3, 4 이 정도에 있는, 그리고 아니면 PBR이 그거보다 높다 그러면 시총이 작은 기업들, 뭐 PBR이 5, 6 이렇게 된다 그러면 시총이 작은 기업들. 신라젠 이런 것도 지금 보면 시총이 지금 4조가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절대 고평가다 이거는. 얘네들이 진짜 신약이나 바이오시밀러 이쪽으로 해가지고 헬스케어 섹터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많이 갔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헬스케어, IT 얘네들이 주도를 했단 말이에요. 전 세계 글로벌 증시를 주도를 했어요. 그럼 이 대장은 항상 바뀝니다.
이게 너무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면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가 힘든 거예요. 왜? 가치 측면으로 너무 고평가가 돼 있으니까 이제 올라가기 힘든 거지. 그러면 이제 지금 저평가 가치들이 널려 있는데 굳이 이런 종목들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사드 악재.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변형된 사드 악재가 또 나올 수가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나라 기업과 중국 기업들은 항상 경쟁을 하겠죠. 그럼 중국 시장이 굉장히 파이가 크고 인구가 많고 거대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여러 국가들이 이제 투자를 하고 그 국가에서 이제 뭐 소비를 만들고 투자를 많이 하니까 당연히 소비가 늘어나겠죠. 사람들이 버는 돈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중국 시장이 이제 화랑이 된 건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고 이렇게 확대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제 주목해야 될 시장은 동남아, 아프리카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쪽에서도 인구가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경제 성장이 좀 이루어지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쪽 시장에 진입하는 그런 기업들이 큰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제 미래를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 관련된 투자를 시작하려고 그랬으면 한 5년 전에 이미 시작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화장품 섹터, 그리고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한류 이런 쪽에서 미리 진입을 해가지고 투자를 했다면 큰 성과가 있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화장품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좀 있어요. 그런 종목들만 위주로 보고 이제 뭐 대형주 쪽으로는 저는 좀 별로 매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이제 북한 사드 악재가 뭐냐? 북한 핵위험이 이제 현실화 되니까 한국에서 사드 배치를 결정을 했죠. 자,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를 제공한 롯데부터 해서 접했단 말이에요, 중국에서. 그래갖고 롯데는 무슨 뭐 2조가 넘는 손실을 보고 뭐 그랬죠. 자, 중국인들의 소비 부분에서 매출이 크게 발생하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가 되었고, 아니면 또 악화 우려가 심화되면서 실질적으로 그렇게 악화 정도가 심하지 않아도 많이 빠진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우리는 지금 쳐다봐야 됩니다. 진짜로 여기서 이제 직격탄을 맞은 기업들은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우려감으로 무너진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땐 유통주, 유통 섹터들, 면세점은 계속 실적이 잘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뭐 화장품 같은 경우나 보면은 박살 나버렸죠.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데는 어떻게 보면 그 모멘텀이 과연 그렇게 지금 이렇게 부각받는 만큼 이런 모멘텀이 계속 있느냐 봤을 때 시장 파이가 저는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화장품 쪽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장품도 헬스케어랑 맞물려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업 구조이기 때문에 몇 년을 쉬어가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받고 뭐 50% 100%에 나오겠지만 이제 주도주로 부상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30% 50% 이런 건 사실 수익률이 아닙니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우리는 뭐 1000% 2000% 수익을 그 이상 뭐 10,000% 100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그거 뭐 잔수익 단타 쳐서 3% 5% 또 무슨 뭐 스윙 돌려가지고 20% 30% 먹자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주식이 뭔지 그런 업황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그게 뭐냐라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5G 그리고 자율주행 이건 현실이에요. 현실. 이쪽은 이제 바로 진행이 바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2년 뭐 이렇게 지나면 이쪽으로 실적이 무조건 터질 수밖에 없어요. IT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이제 OLED 물량 풀어내고 뭐하고 하면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내년부터 풀린다 그러니까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실적이 쪼그라들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이야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빨이 팔리는 건데 나중에 이제 공급량이 조금 맞춰주고 뭐하고 하면 이제 수요를 따라가서 물론 실적은 유지를 한다든가 조금 나빠지더라도 잘 나올 수는 있어요. 계속 잘 나오면서 기업은 성장할 수가 있는데 이미 고평가 구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주가는 빠져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다시 저평가 구간에 내려오게 되면 실적이 큰 폭으로 이제 계속 늘어나는 분위기가 나오지 않으면 절대 고평가는 확대되지 못해요. 아니면 이제 묻지마 투자처럼 지금 가상화폐나 바이오 쪽처럼 그런 투자가 들어가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투기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제대로 된 투자를 하려면 이쪽에다 배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5G, 자율주행, 전기차, 수소차. 자,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전기차 이쪽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
2차 전지는 한국이 거의 기술력이 전 세계에서 탑입니다. 탑급이에요. 근데 2차 전지 섹터들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갔죠. 충분히 눌림을 받으면 이쪽 섹터들은 지금 쳐다볼 수 있어요. 5G는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먼저 간 이제 소재 쪽, 그리고 이제 장비 섹터들은 완전 생바닥에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되고, 자동차 섹터는 지금 절대적 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적자만 안 나면, 적자가 나는 기업만 아니라 그러면 절대적 평가예요. 계속 돈은 벌고 있고 기업 가치는 높아지고 있는데, 뭐 주식은 뭐 예를 들어서 막 PBR이 막 0.5 이하 이런 종목들이 뭐 널렸어. 자동차는. 여기에서 흑자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흑자만 계속 유지가 되면 계속 돈을 버니까 이 PBR은 계속 더 낮아진단 말이야. 이게 고평가로 예를 들어서 PBR이 2, 3만 된다 그래도 400%, 600%라는 소리잖아. 지금 가치로만 봤을 때. 근데 흑자가 계속 이어지면 당연히 500%, 1000% 나오는 거예요. 자동차 섹터는. 자, 자동차가 이제 완성차가 먼저 움직이겠죠. 기아차, 현대차, 현대모비스, 만도는 이제 출발했습니다. 만도는 출발했다고 보이고 있고, 현대모비스도 따라가려고 그러고, 기아차, 현대차는 완성차 업체에서 이제 모멘텀이 거의 없다는 식으로 지금 부과를 받고 있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통상임금, 그 소송 때문에 지금, 적자 전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빨리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얘네들이. 그럼 대장은 뭐냐? 현대모비스 만도예요. 시장에서 대장은 얘네들이라고. 그럼 얘네들이 먼저 움직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급하게 쫓아간다는 거야. 이제 부품주들은, 이제 저평가 가치주들은 얘네들이 먼저 해갖고 바닥 다져놓으면, 이제, 가파르게 상승을 시작합니다. 지금 IT도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얘네들이 바닥 다져놓고 자리 잡아놓으니까 아까 무슨 이제 OLED 관련주 저번에 제가 뭐 이야기했었던 종목들 있죠. 뭐 가장 많이 상승했었던 종목 뭐 BH부터 해서 무슨 뭐 미래컴퍼니였나 뭐였나 그거랑 뭐 여러 개 있었어요. 여러 개 있었는데 뭐 1000% 이상 간 종목들이 많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00%, 200% 가면 그런 부품 섹터들은 1000%씩 간다고. 얘네 5배, 10배씩 간다고요. 자동차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통신, KT, LGU 플러스, SK텔레콤. 지금 이미 시작은 했어요. SK텔레콤이 먼저 시작을 했고, LGU 플러스가, 자, 전고점 돌파해놨고요. 장기 고점을 돌파를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눌림목 구간에 있는 거고, KT는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그럼 우린 대형주는 KT만 보자 이거야. 얘네들도 물론, SK텔레콤은 이제 12월 말에, 이제 자리 봐서 좀 모아갈 생각입니다. 왜 배당 많이 주니까. 빠질 일 없고 배당 많이 주고 저평가고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 예를 들어서 배당 받아먹고 내가 샀던 매수가보다 만약에 낮은 구간에 있다 그럼 그냥 갖고 가면 언젠간 다 돌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전빵이라는 거예요. 이런 건 이런 쪽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되고 언론에서 계속 때리고 하니까 투심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겠죠. 자, 기업의 가치보다 더 많이 이제 하락을 해서 동종 섹터 중에는 이제 저평가 종목이 넘쳐나게 되고요. 분위기가 수그러드니까 당연히 이제 불안감은 기대감으로 바뀌면서 매수세가 몰려서 최근에 이제 급등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투자자라 그러면 사드로 인한 중국과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 이게 언제쯤 수그러들 것인가? 자, 중국에서 한국을 외면하면 경제적으로 손실일까 이득일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국을 굳이 버릴 이유가 없어요, 중국이. 왜? 자기들이 가까운 데 붙어 있고 왔다 갔다 물류비가 적게 들고 또 한국의 기술력이 IT 기술력이 좋다 보니까 이쪽에서 부품이라든가 이런 거 갖다 쓰면 자기네들이 이득이에요. 그런 거를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모아가려고 그러면 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굉장히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 동안 견디게 되면 기술력으로 뒤처지게 되니까 먼저 갖다 써야 되는데 지금 뭐 해갖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 차단되고 뭐하고 하게 되면 이제 골 때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중국 같은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제적 우위를 계속 쥐고 가기 위해서 지금 G2라 그래서 미국과 중국하고 붙어먹고 있잖아요. 둘이서 경쟁 구도를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세계를 양분을 해서 이제 아시아, 유럽, 뭐 아메리카 이렇게 양분을 해서 이제 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시아의 강자는 중국이고 이제 유럽권부터 그 아메리카 쪽 그쪽 강자는 이제 미국이다. 라고 봤을 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들이 실익이 있는데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한국의 사드 부분은 예를 들어 그걸 핑계 삼아서 경제적으로 자국 기업들한테 힘을 실어주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실익에 따라서, 경제적인 실익에 따라서 이제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결정을 하고 뭐하고 하는, 왜 핑계대기가 좋잖아요, 사드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핑계거리가 생겼으니까 이걸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한테 세금 더 걷어가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쟁력이 좀 처지면, 원래 경쟁력이 처지던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경쟁 구도가 펼쳐지면 이제 놔둬도 되겠죠. 왜냐면 한국에서 중국에다 투자를 해야 설비를 하고, 기술력을 가장 빨리 빼오는 방법이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설비를 하고 한국의 IT 기업들이 OLED든 3D 낸드든 뭐든 찍어내면,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이 기술력이 우위가 있다 그러면 2차 전지도 마찬가지죠. 그쪽에서 이제 중국 사람들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국에서 기술자들이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는 사람들이 나오죠. 중국인들이. 그러면 자국 기업에서 한국 기업에서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을 쉽게 말하면 데리고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더 주고 데리고 오면 되잖아. 그럼 기술력 빼는 게 가장 편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조선업황이 이제 한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거고,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오게 된 거고.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들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인건비가 비싸니까 중국이 더 싸니까 중국으로 진출을 하고, 중국에서는 그렇게 인건비가 싸서 이제 해외에 이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이제 유치를 하고 자기네 기술력을 끌어올리고, 이런 게 이제 구조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 엮여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악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항상 단기적이라는 거예요. 길어야 중기적이에요. 그러니까 1, 2년 안에 무조건 끝난다. 그럼 이 1, 2년 동안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승자인 거예요, 항상. 그쵸? 여기서 시기를 더 잘 맞춰서 모을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절대 수익률은 더 올라가겠지만, 그냥 무심하게 매달 뭐 사드 악재니 뭐니 해갖고 화장품 계속 해갖고 적립으로 샀던 사람은 지금 이제 수익 구간으로 돌아왔겠죠. 근데 꼭대기에서 몰빵해 놓은 사람은 지금 답도 없어요. 이거는 이제 회복은 못 한다고. 10년 동안 회복 못 합니다. 화장품 꼭대기에서 샀던 사람들은 10년 동안 회복을 못 한다고. 그래서 이제 진입 시점이 중요한 거고, 그 진입 시점을 이게 진짜 완전히 꼭지다, 지금 가는 중이다, 완전 생바닥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되는 게 가치. 이걸 가지고 이게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서 좋은 자리에 진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인 분석을 하는 거다. 자, 사드 악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만 하냐,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사드 악재라는 거는 허상이라는 거죠. 이걸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악재라는 건 항상 이름 붙여서 갖다 던져놓으면 그냥 악재인 거예요. 주가가 빠지니까 먼저 빠져요, 주가는. 야, 주가 선반영 됐다 그러고 악재 나중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투매장이 나와. 그럼 그게 이제 생바닥이 되는 거야. 항상 이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재 부분이 정말 강하게 투자 심리를, 나 같아도 투자 심리가 흔들릴 만큼 그렇게 악재가 쏟아진다 그러면 그건 이제 바닥에 근접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그 관점으로 우리는 투자 관점을 잡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불안감이 확산됐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서 시장에다가 이제 투매장에 이제 내다 팔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이제 올라갔으니까 다시 사지도 못하고, 나는 예를 들어서 2만원에 팔았는데 지금 3만원, 4만원 돼버렸어. 그럼 이제 다시 사지도 못하잖아. 나는 10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아버렸는데 지금 3만원, 4만원 돼버렸다고. 그럼 다시 사지도 못해. 본전 생각나서. 그쵸? 그러고 나서 이제 올라가는 것만 지켜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게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이유가 경험이 부족해서 그러고, 내가 가치 분석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남들 말만 듣고 주식을 사서 그런다고. 남이 이런 이야기 하면 스스로 분석을 해봐야지. 자, 이제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갈 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화장품 대장주 뭐 있을까? 코스맥스,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이거 한국 화장품은 제가 그냥 끼워 넣은 거예요. 여기 이제 뭐 원래 한국 콜마가 들어갔어야겠죠. 자, 보면 야, 코스맥스가
지금이 이제 10월이, 이때가 이제 10월이니까 1, 2, 3, 4, 5, 6, 7, 8, 9, 10. 자, 이때가 이제 작년 10월이에요. 이때 이제 사드 악재가 뭐 트럼프 당선되고 뭐하고 하면서 뭐 이제 뭐 FTA 악재부터 해서 뭐 자동차들 이제 뭐 두들겨 맞고 뭐하고 하던 그 시기. 그 시기쯤인데 이제 이때부터 코스맥스가 이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대장주인 다른 종목들은 계속 빠지네. LG생활건강은 자리를 지키고 있고 코스맥스가 가장 먼저 움직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 자리를 회복을 합니다. 이때 다른 종목들이 눌려있던 종목들은 자 급등을 하면서 그 자리를 메워가고요. 코스맥스는 그 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가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동섹터에서 구분을 할 때는 먼저 가는 대장이 누구냐를 먼저 살펴야 돼요. 그래서 대장이 딱 나왔다 그러면 대장을 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동섹터에서 얘는 가는데 눌리는 것들을 찾아서 타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고점을 찍을 때는 그 자리를 함께 한 번에 이렇게 돌아 세우게 돼요. 자, 한 달 만에 그냥 끌어올려 버리죠. 이렇게 급하게 끌어올렸다는 건 뭘까요? 급하게 끌어올렸다는 건 이제 다 섹터가 다 올라갔어요. 이렇게 급하게 다 해서 키 맞추기를 했어. 그럼 이제 빠지겠다는 소리죠. 이렇게 흐름이 다를 때, 동종 섹터에서 흐름이 다를 때가 이제 가는 장인 거예요. 그리고 함께 올라갔을 때는 야 이제 다 왔다 라고 보면 되는 거죠. 섹터가 함께 이렇게 움직일 때는. 그리고 함께 빠졌습니다. 그리고 뭐가 먼저 올라가는지 보자고요. 자, 코스맥스가 저점을 높인 시기가 가장 빨랐죠. 이 시기가 보였단 말이야. 그러면 야 저점을 높였네? 그리고 상승했네. 한 이쪽 구간 때부터 이쪽 구간 때부터 딱 보면 이게 확인이 되는 그 구간에 다른 종목들은 생바닥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폭등을 해버리는 거죠. 얘는 먼저 바닥을 잡았으니까 많이 빠지질 않고 먼저 바닥을 잡았으니까 올라갈 때 조금 가는 거고 그 기간에 많이 빠졌던 애들은 한 번에 되돌려 버리는 거예요. 이유 없이 빠지는 애들은 이래서 봐야 됩니다. 저평가되는 종목들, 중소형주들 쳐다봐야 되는 게 시장에서 우리가 쳐다볼 때 먼저 이제 이렇게 저점을 잡아내고 돌리는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들을 보고 이제 그 구간에 계속 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동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찾아보면 이런 구간을 잡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빠지고 있으면 어떻게 진입을 하냐. 자, 동섹터 다른 종목 보면 진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포지션을 잡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행주 같은 경우도 볼게요. 여행주 같은 경우 보면 모두 투어, 하나 투어, 뭐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얘네들도 그러니까 여행주 섹터를 이렇게 4개로 봤을 때 먼저 자리 잡은 게 하나 투어다. 보니까 10월달에 9월달에 이미 저점을 높여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였는데 10월달에 항공주들은 완전 바닥을 파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바닥을 파고 있을 때 뭐가 갔으면 지금 이제 이 급등을 챙겨 나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럼 지금은 만약에 우리가 기술적인 측면으로만 본다 그러면 저는 사실 항공주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시아나항공은 너무 많이 빠져있어서 사볼까 생각하는데 이건 장기적으로 부채가 너무 많아서 항공주는 전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단기적인 흐름으로는 강하게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화장품 다음으로는 항공 섹터가 강하게 갈 수가 있다. 여기서 좀 눌려주면 얘네들이 안 빠질 때 얘네들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르게 올라갈 거다. 자, 화장품을 보면 보이죠? 이런 흐름으로 여행이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흐름이 잡힌다. 이런 걸 이제 대입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런 포인트를 짚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다들 알고 있지만 하지 않는 또 모르는 사람도 있었으면 그건 진짜 완전히 생초보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면세점 대장주를 보자고요. 자, 대장이 누구냐? 다호텔신라가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바닥에서부터 지금 거의 7, 80% 왔으니까 60% 이상 왔으니까. 근데
면세점 대장은 신세계였습니다. 자, 저점을 높였고 이때 저점을 낮췄죠. 호텔신라는 저점을 낮췄고 이때 신세계는 저점을 높였어요. 그쵸? 저점을 높이는 이 구간에 우리는 진입을 했습니다. 사드 악재 뭐 하면서 막 폭락 뭐 10% 빠지고 막 이때 파라다이스 막 10% 빠지고 막 했을 때 우리는 사라 그랬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때 진입을 해서 우리는 작게 먹고 나왔는데 이 구간에서도 거의 한 50% 구간대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진입을 했으면 한 30% 40% 구간 우리는 한 20% 먹고 뺐을 거예요, 아마. 샀다 팔았다 하면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이제 박살이 났죠. 왜? 많이 올라갔으니까 빠져야지. 그리고 저점을 잡고 가장 먼저 움직인 게 뭐예요? 호텔신라가 가장 빨리 움직였죠. 그리고 신세계가 따라가고 있고 현대백화점은 왜냐면은 얘는 아직 면세점 쪽에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한 게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 면세점 사업 시작도 안 했는데 면세점에 대한 악재로 이렇게 두들겨 맞았어요. 그러니까 저평가가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현대백화점이나 이런 걸 쳐다보지 말자. 유통주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오프라인 비중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오프라인 비중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건물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부동산 폭락하고 뭐고 하면 박살날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이 아니고 3년 후, 5년 후를 보면 투자 매력이 떨어진다. 이거 말고도 좋은 거 많은데. 그래서 쳐다보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여행주 같은 거, 자, 면세점 같은 거 갈 거 알아도 나는 쳐다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단기적인 흐름은 필요 없으니까. 그럼 지금 보면 뭐가 가겠어? 호텔신라, 신세계 돌아섰고 현대백화점 움직이겠지. 그리고 이 면세점 관련주 중에 소형주들 중에 아직 안 움직인 것들이 있으면 걔네들 움직이겠죠. 신세계하고 호텔신라가 먼저 움직인 거예요. 항상 먼저 뭔가 어떤 섹터 종목군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 아직 안 움직인 종목을 찾으면 이렇게 다 따라가는 흐름이 나온다. 2개월, 3개월 안에. 그걸 이제 후발주를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때 그렇게 잡는다 그러는 거죠. 옛날에 이제 단기 매매하고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지금은 근데 사실 쳐다보지도 않아요. 내가 장기적으로 보유할 종목 아니면 이렇게 지금 당장 가는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게 갈 거라는 걸 알아도 이런 종목들은 매매도 하지 않고 추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장기적으로 이 업황 계속 살아서 내가 5년, 10년 투자해도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먼저 찾아낼 줄 알아야 진짜 투자자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거 20%, 30% 먹고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자, 엔터 섹터. 사드가 이게 뭐 실적 같은 거 보면 사실 사드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뭐 JYP 같은 경우는 뭐 이제 트와이스 터지면서 그동안 뭐 다른 종목들 이렇게 막 YG하고 SM하고 막 움직이고 뭐 할 때 얘는 무슨 뭐 경영이익이 되게 힘든 구간에 거쳤었기 때문에 생바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간 거예요, 먼저. 자, JYP 엔터가 어떻게 보면 대장주예요. 주도주와 대장주는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또 다음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무튼 대장주였어요. JY 엔터가 대장주였고 얘가 먼저 갔으면 자, SM하고 YG 따라가겠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SM이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이어받아서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가고 있죠, 이제. 자, 정배열 진입한 거예요. 바닥에서 언제 갈지는 모르는 건데 이 바닥 구간에 진입을 했으면 이제 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매매를 했었죠. 바닥 구간에 이런 구간에 다 매매를 했었어요, 우리. 다 진입을 했었다고. 근데 버렸어. SM은 왜 버렸을까? YG에 집중하려고. 왜 YG에 집중하려고 그러냐? YG가 어떻게 보면 사업 다각화를 가장 빨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엔터를 벗어나고 있는 기업이다. YG 엔터는.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제일 못 움직였죠. 제일 바닥에 있다고. 이번에 눌림목에 비중 채워서 그냥 갖고 가는 거예요. 지금 YG 이 자리가 언제 자리냐? YG 이 자리가 언제 자리냐? 지금 한 이 정도 구간 자리입니다. 이 자리. 이런 구간이에요, 지금 YG 엔터는. 자, 저점을 이제 진바닥을 만들고 이제 갔죠, SM은. 자, JYP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 진바닥을 만들어서 YG는 이제야 진바닥을 만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저점을 깨지 않으면. 저점을 깨면 그 자리가 이제 진바닥이 되는 거겠죠. 저점이 높여지면서 이제 추세를 만들 때를 이제 진바닥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한 이 구간에서는 진바닥이 나오지 않았나, 라고 보고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었죠.
이 구간에 진바닥이었다 그러면 SM이 이때 바닥을 찍었으니까 YG도 진바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구간에 추천을 드렸다. 이때하고 똑같은 자리잖아요. 그림이 똑같잖아요. 근데 YG는 눌려버리고 SM은 가버렸다고. YG가 이렇게 눌릴 때 왜 눌렸을까? 뭐 태양 누구야 탑이 무슨 뭐 대마초 뭐 이런 거 터지면서 9월달에 투매가 나왔다고요. 이거 완전 땡큐예요. 땡큐 자리라고. SM처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졌다고. 이번에 눌릴 때 무조건 모아서 장기적으로 갖고 가보세요. 못해도 100% 수익 구간을 그냥 나오는 구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 2, 3년 들고 있으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투자하는 종목은 이렇게 종목들을 봤지만 우리가 여기서 투자하려고 보고 있는 종목은 커뮤니티에서 보고 있는 종목은 YG엔터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목들은 다 버렸다고. 자, 사드 악재로 인해서 이제 주가 등락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를 보면서 보면 그 흐름을 지켜보면 사드가 무슨 악재가 터졌네 어쨌네 하면 나중에 다 갖다 붙인 거예요. 다 빠지고 나서 갖다 붙였다고.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 주가는 갔어요. 이제 무슨 뭐 여행주도 마찬가지고 면세점, 화장품 섹터도 마찬가지고. 사드 이야기만 나오면은 진짜 투매 나오고 바로 이제 상승을 시작했다고. 사드 이야기 나오면 이제 투매 맞고 상승을 시작했어요. 항상 그렇다. 그러니까 악재는 항상 기회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커뮤니티에서는 2월 20일날 커뮤니티를 시작하고 한 5월 때까지는 그런 매매를 많이 했어요. 악재가 터져 있는 종목들에 이제 해가지고 매매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2017년 하반기 됐잖아요. 17년 하반기 지금부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주도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이제 현중을 하고 이런 뭐 악재 이거 단기 매매 이런 관점은 이제 다 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수익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우리는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이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회원분들은. 이제 이런 공부들이 쌓이면 이제 경험이 늘어나고 투자에 자신이 붙고 하게 되면 자산가는 생각보다 금방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제 데이터로 차근차근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사드 악재는 주가가 빠지니까 그냥 드림이 뉴스거리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불안감을 느낀 개미들의 투매 물량이 더해지면서 이제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어줬을 뿐이다. 뭐 이제 유커가 줄어들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뭐 화장품 섹터가 많이 빠지고. 그러니까 기업에 영향이 없었다. 사드 악재라는 게 기업에 영향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사실은 미리 주가에 위기감으로 작용을 하면서 받아들였고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진 다음에 계속 불거져 나온 악재는 오히려 기회였다는 거죠. 그런 포지션을 잡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제 투자자가 필요한 능력이겠죠. 뉴스는 항상 하나의 테마로서만 이제 가치가 있는 거지 기업의 본질 가치와는 무관하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뉴스, 악재, 호재 이건 그냥 테마, 단기 움직임에 대한 사람의 심리를 흔드는 그런 요인일 뿐이에요. 기업의 본질, 그 가치 이런 측면을 우리가 체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거에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악재를 맞아서 지금 굉장히 싸는데 더 싸진다. 이건 이제 그 기회의 폭이 확장됐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항상 그런 관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기업에 대한 이제 믿음이 없으면 가장 좋은 기회에 손실을 보고 매도하는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그걸 반복하는 건 이제 개인과 기관뿐이다. 기관도 단타 성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개인은 또 심하죠. 자,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게 기본이고 그 기본을 위해선 악재 사고 뉴스에 팔 수 있는 자 기본적인 경험과 기술이 갖춰져 있어야 한다. 자, 악재라 그래가지고 많이 빠졌는데 그 기업이 고평가다. 그럼 사면 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가치평가가 먼저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악재를 판단할 때도. 자, 주식의 가치. 저평가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악재가 동반돼서 이제 투심이 악화돼야 되고요. 주식의 가치가 고평가 구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호재 뉴스가 남발해서 투기 세력이 달라붙어야 버블 구간이 확대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버블이 언제까지 진행이 될지 모르는데 버블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무너지는 속도가 가팔라지고 커집니다. 기업이 지금 가치가 10,000원짜리인데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 사람이 사기치고 저 사람이 사기치고 이 사람이 또 사기치고 해갖고 이게 지금 10만원, 20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가치는 10,000원인데 그럼 언젠가는 다시 10,000원까지 내려온다는 거예요. 기업이 성장을 해서 10,000원일 때부터 성장을 해서 2만원, 3만원권까지 도달하면 20만원에서 3만원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 가치에 따라 항상 주가는 변동성을 만든다.
기준을 잡는다. 변동성을 만드는 게 아니고. 변동성은 사람의 심리가 만드는 거죠. 사람의 심리를 읽으려고 그러고 투자를 한다는 건 그건 투자가 아니라는 거죠. 얘가 이런 생각을 할 거야. 라고 배팅을 한다는 건, 그건 리스크가 굉장히 크잖아요. 내 판단이 틀렸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기본적인 이해만 되어 있다 그러면 세상에서 떠들어대는 뉴스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는 투자자의 마인드를 갖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고 다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언급해드렸던 이런 단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매매에 입히면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쌓아갈 수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이제 손절만 잡아놓고 확률적인 측면만 대입해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한다 그래도 이제 중기 스윙 관점이죠. 먼저 움직이는 거 찾아서 동섹터 중에 못 움직이는 것 중에 이제 기업이 문제가 없는 기업 찾아서 자 배팅을 해놓으면 당연히 수익 볼 수 있는 확률이 최소한 7-80%까지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 기법으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수익은 손절을 잡는다는 게 뭐예요? 언제든지 손실을 볼 수 있는 확률을 열어놓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에서 손절을 한번 보면 이 종목 갖고는 또 매매를 안 해요. 다른 데 기웃거린다고. 이런 모습으로 생긴 것만 찾아다닌다고. 그러면 항상 손실이 확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항상 집중을 해서 우리는 투자할 때 투자 판단을 좀 잘 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된다. 오늘 이제 사드 악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다루어 봤는데 그러니까 사드 악재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기업의 가치 이제 파동 그리고 무슨 이제 동섹터 간에 이제 비교해서 이제 움직임을 바라보는 파동을 바라보는 그런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드 악재 이런 거는 그냥 이름을 붙인 거다. 의미가 없다. 시장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장에 이미 나왔을 때는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만약에 거기서 더 빠진다 그러면 그건 투매 구간이에요. 그때 사드 악재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많이 빠질 이유가 없었는데 많이 빠진 이유는 투심을 악화하는 무슨 악재가 더 겹쳐졌다는 거죠. 이제 9월달에 투매가 나온 이유는 이제 무슨 북한 리스크 이제 주가도 지금 손실도 많이 봐서 지금 마음도 상하고 힘들고 뭐하고 한데 북한 리스크 뭐하고 있다니까 이제 불안감이 확산되니까 그 자리에서 일단 던지는 거죠. 심리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처럼 장이 좋을 때는 그 구간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 힘든 구간을 견디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왜? 단기 관점으로 투기 관점으로 접근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승장에 소외돼야죠. 항상 이게 반복되는 게 주식시장이고 경제 흐름이다 라는 걸 이제 생각을 하면서 투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빨 톡톡이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 추천마크 있습니다. 추천마크 클릭해 주시고 광고 시청은 나에 대한 사랑이니까 꼭 해주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저는 또 이제 내일 영상 준비하고요. 내일 영상은 준비를 해놨고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대장주와 가치주의 차이 그 부분은 이제 이번 주 말이나 다음 주쯤 이제 영상으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자료를 또 준비를 하고 또 내일도 좀 유익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상을 가지고 나오겠습니다. 긴 시간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